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는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 당시의 일을 천천히 되짚어가며 생각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제가 정말 뭐에 쉬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난리가 나기 전에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었을 일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저의 주변 지인들은 원래 일이 꼬이려면 다 그런 법이다. 저쪽에서는 다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속였는데 보통 사람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분한 마음이 드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난 김에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30대 중반 이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숙제가 있죠. 그건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입니다. 네,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던 해부터 슬슬 밀려들기 시작한 결혼해의 압박은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던 해에는 절정에 달했죠. 그나마 막상 퇴직을 하시고 나서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누구누구네 자식들은 이번에 손주를 본다더라. 그렇게 귀엽다고 아주 자랑이 말도 못한다 등등 결혼도 모자라서 이제 손주 타령까지 하시는 부모님의 등살에 저는 결국 집에서 독립을 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어차피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안 본다고 능사는 아니었지만요. 솔직히 저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어쩌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엄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한다는 거야? 네가 부모가 없기를 해? 인물이 빠지기를 해? 집안이 엉망이기를 해?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시킨 것도 아니고 번듯한 대학 나와서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하냐고. 엄마, 결혼은 나 혼자 하냐고요. 남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진작에 선을 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아니다. 며칠 전에도 들어온 선자리가 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사진을 어디다 저장해 놓더라? 여기 있네. 얘 윤정아. 너도 봐봐. 키도 크고 인물도 이만하면 됐고 직업도. 제가 이래서 엄마를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부모는 내 자식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집에다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을 하는 순간 당장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실 저희 엄마의 반응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이 하고 싶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급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들으시면 기함을 하실 소리 같지만요. 살면서 제 주변에 실패하는 결혼도 많이 봐왔고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늦게 가더라도 나와 맞는 사람인지를 잘 살핀 후에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늙어가는 미래보다 더 두려운 건 실패하는 미래였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조금 천천히 알아가고 그보다 더 천천히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제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일로 조금 트러블이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시기에 관한 이 문제만 제외하고는 다행히도 저희는 다른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만나면서 아직 특별히 싸워본 기억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고집하는 성격인데 어지간해서는 남자친구가 제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바로 직전에 사귀었던 전 남친과도 제일 많이 다퉜던 이유가 제가 고집이 너무 세다며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남자친구를 만난 건 1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요. 지하철 환승통로가 너무 복잡해서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길을 물어봤었는데 설명을 들어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래 좀 심한 길치의 방향치거든요. 그 남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니 답답했는지 저한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따라가고 보니 한참 멀리 왔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오시고. 괜찮아요. 여기가 환승역이 많아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셨나 봐요? 네, 친구 만나러 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라도 한 잔 뽑아드릴게요. 아니에요.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것보다 이것도 인연인데 괜찮으시면 SNS 친구라도 하실래요? 혹시 어떤 거 하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번 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니 신원을 모르는 사람과 연락하는 게 조금 불안하고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붙들고 길을 물어본 거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처를 달라는 게 아니라 SNS 친구만 하자는 거니까 그 정도는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요.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으니 그 남자분이 먼저 쪽지에 자기 SNS 계정을 써서 넘겨주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연락하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는 친구를 만나고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사람이 알려준 SNS 계정으로 들어가 친구를 맺었습니다. 친구를 맺자마자 메시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SNS 메시지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향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제 스타일이기는 했어요. 서글서글하고 선해 보이는 인상에 키도 크고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IT 쪽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주로 해외 사업차라고 했고요. 그 사람의 SNS 계정에는 사업과 관련된 사진이 많았습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보니 해외 바이어들과 MOU를 체결해서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 해외 출장을 나간 사진 등등이 수도 없이 많았죠. 갓생이라는 말 아시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책도 읽는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딱 그런 타입인 것 같았습니다.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만 봐도 일하고 운동하고 책 읽고 관련 동호회에 나가서 인맥도 쌓고 그 와중에 봉사활동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유튜브 등에서 갓생이라는 키워드를 직접 찾아서 볼 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 발전하는 연애를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저희 둘 다 독립적인 성향에다가 가끔씩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타입이어서 격주마다 만나는 장거리 연애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만나는 데이트 횟수가 적다 보니 생각보다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난 1년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거나 저는 누구보다 저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저와 가장 가까운 두 사람, 바로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가 서로 만나는 일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영화관 아래층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저희 엄마를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예, 윤정아! 너 여기 웬일이야? 엄마, 엄마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른다 싶었을 때 간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리고 돌아본 곳에는 말로는 저를 부르면서 연신 제 옆에 남자친구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다 끝났다 싶더라고요. 백화점에 일은 무슨 일이야? 쇼핑하러 온 거지. 그런데 옆은...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기현이라고 합니다. 윤정이 남자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진짜예요? 아니, 나는 보고도 긴가민가 했지. 하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걸어가길래 반가워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는 같이 쇼핑을 하던 친구분들을 저쪽에 떼어놓으시더니 얼른 이쪽으로 붙어서 제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초면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면서 묻는 질문들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얼른 떼어놓아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희 이만 갈게요. 엄마도 가시던 길 가세요. 아니, 잠시만 있어봐.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같이 해야지. 우리 바빠요. 여기 위에 영화 보러 온 건데 지금 상영관 입장해야 돼.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참. 알았어. 그러면 우리 조만간 꼭 만나요. 네. 윤정이 통해서 제가 어머님 모실 자리 만들겠습니다. 우리 윤정이한테 이런 듬직한 남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알겠어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억지로 엄마의 등을 떠밀고 남자친구의 팔을 잡아 끌어서야 드디어 이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삼자대면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만요. 그날 저녁부터 엄마의 집요한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 얼마나 만난 사이냐, 남자 직업은 뭐냐, 나이는 몇이냐 등등. 기본적인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한참을 시달린 끝에 나온 결론은 엄마는 그 정도면 마음에 든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예상했던 대로였고요. 얼른 날 잡자. 그 한마디로 그 다음 단계는 급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를 잡냐고 제가 기겁을 하며 반대를 하자 엄마는 그럼 일단 같이 모여서 인사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하도 조르시니 뭐 그냥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엄마랑 셋이 만났던 게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끼어서 어느새 넷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결혼 논의가 끝났더라고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대체 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는 거야? 늦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하고 싶다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결혼을 못할 정도로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잘 만나고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남자친구와 벌써 몇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아까 어머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예쁠 때 시집가서 즐겁게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잖아. 얼른 시집가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보통의 평범한 여자들이 누리는 행복도 느껴봤으면 싶다고 하셨고. 그건 우리 엄마 소원이지. 내 소원이 아니잖아. 윤정이 네 소원이 왜 아니야? 너도 아기 낳고 싶다며? 지금 낳아도 노산인데 어차피 낳을 생각이라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낳는 게 좋은 건 맞잖아. 어머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아니면 내가 못 믿어서 그래? 요즘 부부들은 딩크족들이 많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흔한 일이 되었지만 사실 저는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아이를 낳고 싶은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아들, 딸 하나씩 낳는 게 제 목표였죠. 남자친구가 못 믿어온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기에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또 불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에게 설명하기는 힘들었지만요. 명확하게 실체는 없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뜻모를 막연한 불안감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 한다는데 그렇다고 저희에게 직업이나 돈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기어이 이 결혼 진행할 거면 나 죽는 꼴 보라며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물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아직 뵌 적이 없기는 한데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며 반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어쩌면 이 불안한 마음은 상대방이 아니라 저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였죠. 늘 결혼하고 싶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결혼을 할 기회가 생겨버리니 뒷걸음질 치는 게 실은 제 자신이 결혼을 해서 정말 잘 살 수 있을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요. 한마디로 제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였죠.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안감의 이유를 모르겠으니 하다 저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참 이후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제가 그토록 망설였던 건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와의 불길한 미래를 예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결혼이라는 지옥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셀프로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자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상대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희 부모님의 재촉 사이에서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태도 변화에 모두가 기뻐했죠.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특히 남자친구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이야? 당연하지. 자기가 드디어 나랑 결혼해주겠다는데 나 너무 좋아서 결혼식장에 춤추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윤정아, 나 앞으로 진짜 너한테 잘할게. 정말 잘할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중에 결혼 괜히 했다고 하면서 후회하지나 마. 그럴 일 없어. 말이 돼?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데.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이 태반이라는데 살면서 저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을 바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은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결혼을 생각을 하기 전이라면 모를까 기왕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신혼집을 구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예식장을 정해 서둘러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투자를 받은 게 있어서 내년에는 남자친구가 하는 사업이 더 바빠질 예정이었거든요. 결혼식과 함께 진행하려면 정신이 없을 테니 그 전에 끝내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동의를 했고요. 남자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고향인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신혼집을 알아보는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사업상 지방으로의 이동이 편하지 않다 보니 신혼집은 서울에 구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해서 무용 입시생들과 취미반 학생과 직장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내 번화가에 작게 레슨실을 차려서 가르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매주 토요일까지 레슨실을 운영하고 일요일과 평일 하루를 쉬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로는 격주 토요일로 수업 시간을 바꾸었고요. 어쨌든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입시생 풀이 더 많아져서 저에게는 대구에 남는 것보다 더 나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일 때문에 매주 서울을 올라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보니 남자친구가 혼자서 알아보러 다녀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말마다 최대한 올라가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니기는 했고요. 자기야, 이 집 어때? 오늘 다녀온 집인데 아파트 구조가 잘 나왔더라고. 응? 오늘도 집 보러 갔다 왔어? 자기 오늘 무슨 약속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이, 퇴근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연락 와서 오늘 보러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 집주인이 출장 간다고 한동안 시간이 안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은 뒤로 미루고 갔다 왔지. 진짜? 거기 가느라 저녁도 못 먹었겠다. 배고프지? 괜찮아. 아까 간식 좀 먹었어. 그나저나 어때? 위치도 괜찮고 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동영상 찍어온 거 좀 보내줄게. 확인해봐. 제가 갈 수 없을 때면 남자친구가 대신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메모리에 올라온 부동산 어플의 링크도 알려주고요. 본인도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주말이면 가끔 쉬기도 해야 할 텐데 평일 주말 없이 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했고요. 장거리 커플은 데이트를 할 때도 힘든 점이 많았지만 결혼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바쁘고 힘들 때는 제가 대신할 수 있게요. 그나저나 자기 부모님은 상견례 전에는 못 뵙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겠지? 워낙 바쁘셔서 한국에 잘 안 오시거든. 어제 통화했는데 지금도 어디 헝가리인가 출장 갔다고 하시더라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외국에 살고 계셔서 아직까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도 당사자 두 사람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잡기 전이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상견례 전날만이라도 한번 따로 뵈었으면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국에는 원래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죠. 대신에 남자친구와 함께 짧은 해외 전화통화를 두어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저를 엄청 반겨주셨죠. 왜 우리 부모님이랑 미리 못 만나서 걱정돼?
걱정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한 번도 못 뵙고 결혼을 진행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해. 날 실제로 보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저번에 통화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자기 엄청 좋아하셨잖아. 괜찮아.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어차피 뵐 건데 뭐. 어차피 그렇게만 한국에 들어오셔도 2번이기는 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가서 찾아뵙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굳이 그럴 것까지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외국에서도 거의 출장지를 돌아다니고 계셔서 스케줄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했고요. 사실 저도 해외에 나가려면 레슨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결혼 준비로 벌써 몇 차례 레슨을 쉬었고 앞으로는 남은 일정들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마냥 나가기도 쉽지는 않기는 했어요. 결국 예비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 뵙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신혼집도 결혼식도 모두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시간은 촉박한데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알아보고 있었죠. 전화로 하는 업체 예약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업체 후기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낮에는 일을 하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며 엑셀 파일에 후보지 리스트를 정리하고 밤에는 남자친구에게 공유하는 것이 저의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제가 넘겨준 파일 속 업체들을 서로 비교해가며 찾아보던 남자친구가 나중에는 점점 파일을 확인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잦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성의가 없어지는 게 느껴져서 이야기를 했더니 미안하다며 신혼집 때문에 사실 정신이 온통 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결정을 하고 치워야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요. 제가 의아한 건 남자친구가 찾아온 신혼집들을 저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최종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 군데를 정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으니 얼른 결정하자고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우리 예산보다 조금 비싸. 뭐가 얼마나 비싼데? 한 2억 정도? 2억이나? 너무 과하지 않아? 다른 데로 알아보지. 그런데 난 이 집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자기도 여기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그러던 남자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거나 할 수 있냐고요? 본인은 지금 사업 때문에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1금융권 대출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세운 계획에 따르면 제가 모은 돈 2억 5천 정도 보태면 신혼집은 본인이 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남자친구였기에 제게 저런 말을 하는 게 미안한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가 워낙에 비싸니 이해가지 않는 일은 아니었어요. 부부가 대출 없이 서울에 신혼집을 장만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레슨실을 차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2금융권 대출을 받을 여력은 됐지만 비싼 이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그 고민을 하느라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미안한데 혹시 자기 건물 담보대출은 어때? 저에게는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번화가가 아니라서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비싼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소소하게 상가 월세가 나오는 2층짜리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걸 담보로 하면 2억 정도 대출은 문제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고요. 사실 이 건물은 부모님이 제게 미리 증여해 주신 건물이었어요.
제가 무역 레슨으로 또래보다 돈을 많이 버는 편이기는 했지만 제 수입으로는 사기에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는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꽤 큰 규모라서 매출이 상당하다고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루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도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거절하고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랬는데 내 건물을 담보로 하면 이건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좀 빠듯해서 그래. 내년에는 투자도 들어올 거고 회사에도 여유 생길 거야. 그러면 바로 건물담보 대출부터 갚을게. 1년도 안 걸릴 거야. 그렇게까지 그 집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냥 다른 집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신혼을 시작할 첫 집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자기는 안 그래? 여전히 저는 무리하지 않고 집을 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었지만 남자친구가 하도 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하자 싶었습니다. 벌써 이번 주말에는 예비 시부모님과의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대출을 알아보러 가기로 했고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쁜 거 아냐? 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신 차려보니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있더라라는 한탄 같은 농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남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상견례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긴장이라고는 안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배려해서 서울로 상견례 장소를 잡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셋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먼저 와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하는 건데 저희 때문에 계속 미뤄서 죄송합니다. 해외에 계시는데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죠. 일단 앉으세요. 전화로만 듣던 그 목소리로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전화상으로는 엄청 차분한 목소리셨는데 막상 만나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셨어요. 저희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로 나오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평이 좋아서 제가 예약해둔 곳이었고요. 중간에 메인 요리가 나오고 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조금 후에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룸을 빠져나왔고요. 화장실이 복도 끝에 있어서 홀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저희 룸 근처에 서 계시던 여자 종업원 한 분이 빠른 걸음으로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네? 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화장실 안에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죠. 영문을 모른 채 저는 일단 그 종업원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일이 문을 열어보며 다른 칸에 손님이 없는 것까지 확인한 종업원이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닌데 혹시 상견례 오신 건가요? 설마 저 남자랑 결혼하는 건 아니죠? 네,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여자분의 얼굴을 뜯어봤더니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까 입구에서 저희가 예약한 2층 룸으로 올라올 때 종업원들과 같이 서 계시던 분인데 저희를 보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에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걸 봐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제가 길치의 방향치인 대신에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 외우고 있었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저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남자라뇨? 제 남자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남자는 사실... 종업원이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내성이 생겨서 별로 놀랄 일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듣는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대체 무슨 얘기였냐고요? 아마 들으시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저 남자 사기꾼이에요. 거기다 정가까지 있고요.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던가요?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했던 제 남자친구가 바로 전과까지 있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출소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죠. 저는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가, 남자친구가 나한테 장난치려고 심어둔 몰래카메라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것뿐이면 다행이게요. 사실은 미혼도 아니고 애까지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남자친구의 서울 집에 놀러 갔을 때 없었던 거고요. 저는 정말 이 사실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겨우 만나는 사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1년간 잘 지켜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전부 거짓이었어요.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종업원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의 사촌 언니가 저 사기꾼한테 걸려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세히 들어보니 저한테 한 수법과 소름 끼치게 똑같았습니다. 어떤 기회로든 우연히 만나게 된 여자와 일단 SNS 친구를 맺어서 그 사람의 재력이나 집안 형편을 살핀 뒤에 뜯어낼 것이 있겠다 싶으면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귄 뒤에는 선물 공세에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면서 결혼을 하자고 재촉하고요. 본인이 평소에 안정적인 직장에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신혼집을 비롯해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꼬드기고요. 대부분은 결혼 정년기의 여자들이어서 그 감언이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실체를 까보면 전부 거짓이었죠. 하고 있다는 사업, 지금까지 알려준 재산 내역, 그 외 기타 기본적인 신상 정보까지 전부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여자에게서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혼집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죠. 여기서 여자가 직접 그 비용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해서 지방에 사는 여자들만 골라서 만난 게 핵심이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기 룸메이 사람들 본인 부모라고 하던가요? 다 사기예요. 저 인간 부모들도 전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외국에 있어서 만나기 힘들었다던 예비 시부모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와 결혼식을 위한 대역이었던 거죠.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범죄 이력을 떼서 보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진짜가 맞는지 혹은 와이프나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볼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 쓰레기 같은 사기꾼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모자라서 친부모까지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다니 진짜 기가 막히고 분해서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정도의 사기를 칠 리가 없으니 무서워서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어요. 순간 눈앞이 핑 돌아서 휘청거리는 저를 놀란 종업원이 얼른 부축해 화장실 옆 파우더룸으로 의자에 앉혀주었습니다. 저는 호흡이 너무 가빠져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는 일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왔던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조금 배탈이 난 것 같다며 말을 하고는 아무 내색 없이 그날 상견례 자리를 마쳤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대구로 내려간 뒤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을 명목으로 접근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던 내용과 이런저런 결혼준비 명목으로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가져갔던 걸로 혼인빙자 사기죄명으로 고소를 걸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청했고요. 저는 평소에 모든 통화 내역을 자동으로 저장해두는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쉬웠죠. 알고 봤더니 저 말고도 사기를 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중 3명과 연락이 닿아서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고소 절차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너무 놀라셨어요. 괜히 자신이 결혼을 재촉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죠. 그게 왜 저희 엄마 탓이겠어요? 저 죽일 놈의 사기꾼이 문제였죠. 아버지는 그래도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대출받아서 넘겨줬으면 아마 그 뒤로 결혼 전에 잠수를 탔을 게 뻔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처럼 대출받은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사기꾼은 저에게만은 진심이었다며 진짜 결혼을 할 생각이었다느니 어쩌니 끝까지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과 기록들과 저 말고도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 변호사는 승소는 걱정하지 말라며 다른 건 있고 이제 마음 편하게 조금 쉬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사기꾼은 결국 교도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 인간을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인생에 끼친 손해가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은 조금이나마 풀리더라고요. 아마도 형을 살고 나와서는 제 버릇 개 못 주고 또 사기를 치고 다닐 것 같았지만요. 일이 다 끝나고 나니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의 만남부터 상견례장에서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기까지 그간의 일들이 정말 꿈은 아니었는지 싶을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그 종업원이 제 인생을 살렸다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일인데 귀찮아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준 덕분에 이렇게나마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저는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된 후에 그 한정식 집으로 다시 종업원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앳되어 보였었지만 역시나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나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과 셋이서 어렵게 살았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형편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일을 하다 허리까지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비싼 소액대출을 받고도 수술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한정식 식당 일도 그래서 시작했다고 했고요. 계좌 알려주세요. 제가 그 돈 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래요. 드리는 거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무이자로요. 갚는 건 어머니 다 회복하시고 본인도 여유 될 때 천천히 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거라도 해야 해요. 끼케야 몇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면 안 받을 게 뻔해 보였죠. 저는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그분께 돈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고 제게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디에도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었다고 하면서요. 여동생은 이제 겨우 대학생이라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푼돈이라 큰 도움은 못 되었고요. 하지만 감사해야 할 건 오히려 저였죠. 사기꾼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아예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걸 구제해 주신 거잖아요. 제 말에도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셨을 거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기가 막힌 파혼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건 그렇다 치고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하며 의심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했으면 모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막상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때는 왜 그렇게도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친구들 연애 상담은 그렇게나 똑부러지게 잘해주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흥신소를 통해서 뒷조사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최소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범죄 이력 조회나 건강검진 진단서, 혼인 여부를 확인할 서류 등등은 떼어보기도 한다고 하더니 정말 씁쓸한 현실이었어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처럼 조금이나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거나 못 믿어온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겹지인이 하나도 없는 저 같은 만남을 했다면 더더욱이요. 지금은 지인이 있더라도 대놓고 사기를 치는 판국이라니 그마저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쉬었던 레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문을 닫을 예정이었어서 부동산에 정리한다고 내놓았었는데 얼른 다시 취소했죠. 요즘은 하루하루를 일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얻게 된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더 이상 결혼하라는 재촉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엄마가 아직도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은 조금 아프지만요.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고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주변에 꽤나 많아서 완벽하게 결혼을 한다는 게 끝이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